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현정 작가의 말리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없는 시름이라는 뜻의 말리수. 이 작품에서 작가는 끝없는 어머니의 시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는 예경. 하루 종일 칸막이 뒤에만 있는 그 가게의 사장. 그리고 화장품 가게에 들러 자신의 신세 한탄을 쏟아내는 손님들. 이들의 말리수 들어보시죠. 오전. 사장이 급히 칸막이 안으로 들어간다. 사장의 거구가 지나간 자리에 공기가 출렁한다. 사장은 예경이 매장의 쇼윈도 청소를 마치자마자 출근한다. 길 건너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뛰어들어오는 듯 출근 시간을 딱딱 맞춘다. 예경은 사장의 칼출근을 이해할 수가 없다. 사장은 장사를 하기 위해 매장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다. 칸막이 뒤에 틀어박히기 위해 매장에 나오는 사람이다. 판매하랴, 상담하랴, 전화 받으랴. 예경 혼자 너를 뛰어도 사장은 머리카락 하나 내밀지 않는다. 예경은 20ml 콜라겐 한 병을 따서 마신다. 그것이 오늘 하루 예경의 얼굴에 필요한 양식이다. 콜라겐을 마신 다음 믹스커피 하나를 자른다. 그것은 오늘 하루 예경의 마음에 필요한 양식이다. 예경은 머그잔을 두 손에 감싸준다. 차가웠던 손이 따뜻해진다. 예경이 입을 다물고 쉴 수 있는 타임은 아침 청소 뒤에 1시간이다. 그 시간대에는 고객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고객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예경의 입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정말이세요? 어머, 어쩜 좋아요. 어쩌면 그렇게 지혜로우세요.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예경의 입에서 나올 말들은 위로와 공감과 찬사의 말들이다. 예경은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낸다. 오늘 3시에 퇴근합니다. 검사 결과 보러 가야 해요. 칸막이 뒤로 문자를 날린다. 알았어요. 사장에게서 즉시 답이 온다. 예경과 사장은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문자로 소통한다. 예경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서 가방에 집어넣는다. 죽어서라도 피하고 싶은 문자와 카톡만 울려대는 전화다. 커피라도 함께 마시면 좋으련만 사장은 칸막이 안에서 혼자 뭔가를 홀짝거린다. 어느 날 사장이 큰 부대를 들고 나오는 걸 보고서야 사장이 아침부터 홀짝거리는 게 캔맥주라는 걸 알았다. 칸막이 뒤에서 사장은 작곡이란 걸 한다고 한다. 그게 대중가요인지 드라마의 OST인지 뮤지컬 곡인지 아니면 CF 곡인지 예경은 알지 못한다. 사장도 말을 안 하고 예경도 묻지 않는다. 왠지 칸막이 뒤의 일에 대해 물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사장이 실용음악과에서 작곡을 전공했다니까 클래식은 아닐 거라고만 짐작하고 있다. 조금만 참아줘요. 곧 끝날 거예요. 출근할 때마다 하는 사장의 말을 예경은 믿지 않는다. 매장에 처음 출근해서부터 지금까지 그 말을 듣고 있다. 그동안 몇 개의 곡을 완성한 건지 한 곡을 가지고 진을 빼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사장이 음악에 관하여 누구와 통화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다. 사장이 칸막이 안에서 하는 짓이 정말로 작곡이긴 한 걸까? 예경이 유리 진열장 위에 머그잔을 놓는다. 갑자기 내려놓는 바람에 유리에 금이 가는 듯 쨍 소리가 난다.
출근길에 사장이 좀 이상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든 것이다. 조금만 참아줘요. 곧 끝날 거예요. 출근할 때 인사처럼 하던 그 말을 오늘은 하지 않았다. 게다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수굿하고 바삐 칸막이 뒤로 들어가던 뒷모습이 여느 날과 달랐다. 170cm를 훌쩍 넘는 키에 남자처럼 떡 벌어지고 살집도 두두룩한 사장의 어깨가 오늘은 조붓하고 빈약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 어깨에 수심이 잔뜩 매달린 듯 침울해 보이기도 한 것 같다. 평소에 사장은 활달하지는 않지만 침울해 보이지도 않았다. 말 수가 없고 남의 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고 할까?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사장은 예경에게 딱 3가지를 물었다. 댁이 어디세요? 밤 9시까지 근무할 수 있어요? 한 달에 2번만 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사장은 통상 하는 호구조사도 하지 않았다. 사장은 웃지도 않고 똑똑한 얼굴로 대답을 기다렸다. 예경은 근무 조건을 따질 형편이 아니었다. 일찍 퇴근해서 챙겨야 할 식구도 없었다. 일요일에 쉬어봐야 전화에 시달리기만 할 터였다. 문제라면 사장이었다. 웃음도 없고 묵뚝뚝해서 함께 일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마주 앉아 찬찬히 뜯어보니 눈빛이 깊고 뜨겁게 느껴졌다. 그런데 그 뜨거움이 열정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맞닿은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어쩐 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런 눈빛이라면 사람을 막무가내로 대할 것 같지는 않았다. 과연 예경은 사장에게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었다. 스트레스를 받을 기회조차 없었다. 사장은 딱 일주일간 예경에게 매장 일을 가르쳤다. 매일 아침 콜라겐을 한 병씩 마시고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무조건 듬뿍 발라 체험해보세요. 그래야 자신있게 팔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칸막이 뒤에 틀어박힌 사장은 이후로 좀채 매장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예경이 제일 먼저 체험한 제품은 필링 키트였다. 피부과에서 하는 필링만은 못하겠지만 한번 써보고 싶었다. 각질만 제거되는 게 아니라 세포가 재생된다고 했다. 2달이 지나니 원래 좋던 예경의 얼굴 피부가 한결 더 맑아지며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마신 콜라겐도 한 몫을 한 것 같았다. 예경이 이 매장에 채용된 것도 피부 덕이긴 했다. 지난해 봄 예경은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나갔다. 새로 정비하는 천변에 화초 심는 일을 했다. 사흘째인가 붉은 선글라스 밑으로 기미가 새까만 여자가 예경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부 좋은 중년 아줌마를 찾는 화장품 가게가 있어요. 댁은 거기 마네킹처럼 서 있기만 해도 되겠네요. 장사가 저절로 되겠어. 다양한 무기질을 포함하고 있는 자작나무 수액으로 만든 에센스와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영양크림을 예경은 아낌없이 발랐다. 살짝 꺼졌던 예경의 볼이 살금살금 차오르더니 보톡스를 맞은 것처럼 팽팽해졌다. 예경의 얼굴은 나날이 탄력이 생기고 바람난 과부처럼 생기가 돌았다. 예전의 피부와는 차원이 달라졌다. 화장품으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예경 자신도 믿어지지 않았다. 어쩌면 피부가 그리도 반짝거려요? 화장품이 좋은 거요. 남편 사랑을 담뿍 받는 거요. 하긴 저렇게 예쁘니 어떤 남자가 사랑 안 할까? 중년 아줌마 얼굴이 그래도 되는 거야? 근심 걱정이라고는 없어. 고객들은 자주 그렇게 묻곤 한다. 그때마다 예경은 하하 웃는다.
우리 화장품이 좋아서 그렇죠.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출시되어 백화점에 들어간 크림 아시죠? 하루에 수만 개씩 팔려나간다고 신문에 났잖아요. 그거랑 성분이 같은 크림이 있어요. 수분, 탄력, 볼륨 다 잡아준다니까요. 값도 아주 착해요. 한번 써보세요. 밤에 잠을 설쳐서 몸은 피곤해도 얼굴만은 싱싱하게 해주는 크림이에요. 제 피부가 좋은 건 모두 화장품 덕이랍니다. 예경은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부끄럽게 짝이 없다. 제 형편에 어울리지 않는 얼굴이 부담스럽고 주체스럽다. 자신이 누구도 찾지 못하는 곳에 깊은 금이 가 있는 백자 항아리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그래도 제 주인과 함께 하지 않고 따로 국밥으로 노는 백치 같은 얼굴이 고맙다. 어떤 고객에게도 예경은 자신을 열어 보이지 않는다. 아니, 어떤 고객도 예경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만 자신들의 피부에 관심이 있을 뿐이고 예경에게 바라는 건 다만 귀 역할이다. 그들 인생에 뛰어드는 걸 결코 원하지 않는다. 충고는 더욱 사절이다. 어쨌거나 예경의 얼굴이 빛날수록 매출도 팡팡 뛰었다. 예경의 피부를 본 고객들은 제품에 현혹되지 않을 수 없으니 말이다. 퇴근하며 매출 보고를 할 때면 사장은 예경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하곤 한다. 속 썩이는 자식도 없나 봐요. 사장의 눈빛은 더욱 깊고 뜨거워지는데 칸막이 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계가 정지된 듯한 적막함이 느껴질 뿐이었다. 작곡을 한다는데 악기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사장의 얼굴과 뒤태에서도 동요가 느껴지는 날이 거의 없었다. 사장은 아침마다 남의 가게에 온 듯 얼찜한 얼굴로 들어서서는 급히 칸막이 문을 열고 들어가 종일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파도치는 일 없는 일상을 사는 사장이 예경은 부러웠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듯 격정 없는 사람이 누군가의 가슴에 스며드는 곡을 쓸 수 있을까 싶기도 했다. 그런 사장에게서 오늘 아침 어떤 흔들림이 느껴진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칸막이 안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지만 예경은 참는다. 근무한 지 한 달쯤 되던 지난해 초여름, 한꺼번에 밀려든 고객들을 예경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다. 예경이 신경질적으로 칸막이 문을 열어 젖혔다. 문이 열리자 사장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며 소리쳤다. 작업실 문을 함부로 열지 말랬잖아요. 구겨진 오선지가 바닥에 가득 굴러다닐 거라고 상상했던 예경 또한 놀라서 문을 쾅 닫았다. 오선지는커녕 사람의 온기 하나 없이 작업실이 썰렁했다. 사장이 매일 아침에 들어가 밤늦게까지 기거한 곳이건만 어째서 오래 비워두었던 창고 같은 괴괴함이 훅 끼쳐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컴퓨터 화면도 켜져 있지 않았다. 켜지도 않은 컴퓨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앉아서 사장은 뭘 하고 있었을까? 그때 사장이 바라보고 있던 것이 컴퓨터 모니터 너머 벽에 붙은 포스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였다. 젊은 록밴드 그룹의 콘서트 포스터였다. 그날 전자오르간에는 잿빛 비닐이 덮여 있었다. 예경은 면접 보던 날 칸막이 문 뒤로 봤던 전자오르간을 떠올렸다. 방 한가운데 떡 버티고 있는 전자오르간에 검고 하얀 건반을 보는 순간 예경은 가슴이 아릿했었다. 그 이유를 딱히 뭐라고 말하긴 어렵다. 딛고 서 있는 발밑을 믿을 수 없다는 걸 아직 모르던 시절, 딛고 서 있는 곳이 언제라도 꺼질 수 있다는 걸
아직 몰랐던 시절의 제 모습 같은 것을 희고 검은 건반에서 얼핏 봤다고 할까. 하지만 화장품 매장의 뒤편에 오르간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예경은 알지 못했고 그게 사장의 것이라고는 더구나 생각하지 못했다. 첫 출근 때 사장은 작업실 문을 함부로 열지 말 것과 청소도 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벌컥 문을 열어 젖혔던 그날 이후 예경은 사장이 부르기 전에는 칸막이 문을 열지 않았다. 어떻게 쓰이든 그곳은 사장만의 공간이고 사장이 무엇을 하든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예경은 알았다. 고객이 매장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 이제 예경이 입을 열 때다. 예경이 안성맞춤의 옷을 입고 훨훨 날 때다. 고객은 90평 아파트에서 단 둘이 사는 노인 부부다. 팔리지도 않고 전세도 안 나가서 그 큰 집을 떠매고 산다는 노부부다. 90평 전셋값이 40평 전셋값과 같은데도 전세가 안 나간다고 했다. 방 하나와 거실만을 쓰고 있는데 어쩌다 안 쓰던 방문을 열 때면 안에서 괴기한 무엇이 튀어나올 것 같아 매번 긴장이 된다고 했다. 15년 전 이 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설 때만 해도 대형 아파트가 대세여서 서울 강남 사람들이 대거 이곳에 몰려왔지. 강남에 40평 아파트를 팔아 이곳에 80평을 사고도 자동차까지 바꿀 수 있었으니 그 재미가 좋았어. 그런데 순식간에 세상이 변했지. 큰 게 웬수덩이가 되었잖아. 21평 아파트에서 살다 죽을 수 있을까? 그게 소원인데. 노부인이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고개를 주걱거린다. 신도시 준종합병원 병원장이었던 남편은 몇 해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 지팡이와 아내의 팔에 의지해 매일 산책을 한다. 노부부는 아침에 아파트를 나와 느릿느릿 천변을 걷다가 제과점에 들른다. 갓 구워져 나온 크루아상과 슈크림을 산 다음 예경의 매장에 들른다. 그것이 그들의 오전 일과다. 자신의 화장품은 백화점에서 사고 남편의 것만 이 매장에서 사던 노부인이 슬그머니 자신의 것도 이곳에서 사기 시작했다. 고객들 중에서 예경의 피부에 가장 반한 사람이 아마 노부인일 것이다. 일찍 다녀오시네요. 예경이 노부인의 손을 잡는다. 오리 때문에. 노부인이 작은 소리로 대답한다. 예경이 병원장을 부축해 의자에 앉히며 묻는다. 오리요? 여기 개천에 봄부터 흰 오리 2마리가 살았어. 항상 둘이 꼭 붙어서 물 위에 떠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야. 노랑부리를 가슴에 파묻고 혼자 개울 가운데 떠 있는 오리를 보고 다들 한 마리가 죽었나 보다고 말했어. 저 양반도 매일 애가 타서 한 마리를 찾았지. 개울 상류까지 가서.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일찍 나갔어. 그런데 아까 웬 남자가 고개를 갸웃하면서 혼잣말을 하는 거야. 어제 2마리를 본 것 같은데. 그 말에 저희가 어린애처럼 손뼉을 치며 좋아하네. 어제 봤다면 살아있어. 살아있는 거야 하면서. 병원장은 아내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유리 진열대로 눈을 돌린다. 할로겐 조명 아래서 오색빛을 발하고 있는 휘황한 화장품 용기들을 홀린 듯 둘러본다. 예경은 병원장을 바라본다. 무릇 생명들이 어제 살아있었다고 오늘도 살아있다는 보장이 있을까? 남편도 어제는 살아있었는데 살아서 예경의 오장육부를 푹푹 들쑤시고 살점을 도려냈었는데 오늘은 죽은 이가 되지 않았던가.
지근지근 비가 내리는 날 새벽에 잠자듯 가버리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병원장인데 저렇듯 오리 한 마리의 생사에 연연해야 하는 것은 이미 죽음의 그림자를 봐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부인이 제과점 봉투를 예경에게 내민다. 크루아상이야. 매번 감사해서 어떡해요. 전 받기만 하고 드릴 것이 없는데. 예쁜 얼굴 보여주잖아. 그 도자기 피부를 보고 가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데 그 이상 뭘 주나. 여자들은 저런 영양가 없는 대화를 하면서 사는구나 하는 표정으로 병원장은 여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 진짜 여기 화장품만으로 살결이 그렇게 고와? 뭐 딴 거 한 거 없어? 아유, 사모님도 제가 무슨 돈에 딴 거를 해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순전히 여기 화장품을 써서 이렇게 되었다니까요. 근데 사모님 피부도 만만치 않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젊었을 땐 피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긴 했지. 지금은 다 늙어서 뭐. 아니에요. 피부 나이는 60이시라니까요. 병원장이 쓰러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런 가게에는 발도 안 들여놨을 사람인데 지금은 많은 여자들이 드나드는 이곳에서 얌전한 아이처럼 앉아 수다를 듣고 있다. 부인은 자신의 것으로는 약초 향기 나는 신제품 미스트와 로션을 사고 남편의 것으로는 미백과 주름 개선을 돕는 세럼 하나를 산다. 칸막이 뒤에서는 기척이 없다. 헛기침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사장은 밖에서 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게 신경 쓰여 고객들과 얘기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허허실실로 쓸데없는 말도 하면서 허물없는 사이가 되어야 단골이 되고 VIP 고객도 되고 VIP 고객이 많아야 매출을 더 올릴 텐데 사장이 눈치를 챘는지 먼저 말을 꺼냈다. 칸막이 뒤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난 아무것도 못 들어요. 그 뒤로 예경은 칸막이 뒤를 의식하지 않는다. 실컷 수다를 떨고 눈물 나도록 웃기도 한다. 사장은 여전히 바깥의 얘기를 듣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칸막이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고객은 거의 없다. 젊은 여자 손님이 들어온다. 처음 보는 이다. 새로 이사 오셨어요? 예경이 반갑게 맞는다. 네, 얼마 전에. 손님은 립스틱을 4개 고른다. 동서들에게 줄 거라고 각기 다른 색을 산다. 예경은 하나뿐인 윗동서를 떠올린다. 남편 사무제 때 마지막으로 보았으니 못 본 지 몇 년 되었다. 시댁 식구들이란 게 그런 건가 보다. 남편 생전에 잠시 침발라 이어놓았다가 남편 죽음과 함께 딱 끊어져 버리는 사람들. 립스틱을 하나하나 포장하여 각기 다른 색의 장미꽃 리본을 달아준다. 정성이 듬뿍 담긴 선물이 된다. 새댁이 고마워하며 꼭 다시 오겠다고 한다. 얼굴도 예쁘시고 참 친절하시네요. 예경은 예쁘다는 인사를 하루에도 수차례 듣는다. 피부 때문에 듣는 말이다. 앞만 봐도 예쁜 얼굴은 아니다. 50대 후반에 그것도 과부가 되어서 예쁘다는 말을 듣는다. 젊어서도 못 들어본 말을. 남편 생전에 45kg이었던 예경의 체중이 남편 죽은 지 1년 만에 52kg이 되었다. 키에 딱 맞는 적정 체중이 된 것이다. 까칠했던 얼굴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저절로 윤기가 돌며 뽀얘졌다. 기미도 스르르 녹아 사라졌다. 양쪽 뺨에 일본 지도 모양으로 퍼진 기미를
남편은 꼴불견이라고 했다. 남편은 기미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노상 수북이 부어있던 예경의 눈두덩이에 붓기가 쏙 빠져서 눈도 활짝 커졌다. 노한 기운은 항상 눈으로 치받쳐 올랐고 남편과 사는 동안 예경의 눈두덩은 늘 부어 올라 있었다. 남편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데 예경은 달라졌다. 민망할 정도로 피어났다. 어리보기인 아들이 군대에서 왕따 당하지 않고 무사히 제대만 해준다면, 그리고 어지간한 직장에 취직만 해준다면 예경은 인생이 더할 수 없이 가벼울 것 같았다. 어제부터 마스크팩 세일을 시작했더니 10장씩 사가는 고객이 많다. 찬바람이 불면 여자들에게는 수분과 영양이 필요하다. 오전 내내 팩과 수분크림이 팔린다. 손님이 뜸해서 좀 쉬려 하는데 오 여사가 빠끔히 문을 연다. 그녀는 구청에서 일하다 정년퇴직했지만 아직도 낯을 가린다. 오랫동안 직업으로 단련을 해도 천성이 바뀌지는 않는 모양이다. 그녀는 쇼윈도로 들여다보고 손님이 있으면 들어오지 않는다. 헬스 갈 때 한 번 들여다보고 올 때 또 한 번 들여다본다. 손님이 없는 시간을 노리는 것이다. 다행히 손님이 없네. 만개떡이 맛있어서 함께 먹으려고. 예경은 자신을 혼자서 오랫동안 차지하고 싶어하는 오 여사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위로를 받기도 한다. 작은 제조업을 하는 남편은 그녀에게 연금이 나오면서부터는 생활비를 안 준다. 연금으로 생활하라고 한다. 연금 타면 하려고 온갖 계획을 다 세워놓았는데 모든 게 물 건너갔다고 그녀는 징징거린다. 워싱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녀의 큰아들은 콜롬비아 여자와 결혼하여 그야말로 해외 동포가 되어버렸다. 손자가 두 돌이 지나도록 카톡 사진으로밖에는 얼굴을 보지 못했다. 아들이 오라는 소리를 절대로 안 하니 가볼 수가 없다. 이 싸가지 없는 놈은 애기 낳고 나서도 2달 뒤에나 알렸어. 우린 며느리가 임신한 것도 몰랐다니까. 저를 최고로 만들려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결실을 말도 안 통하는 엉뚱한 여자가 다 차지해 글쎄. 그녀는 올 때마다 큰아들 얘기를 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분이 안 풀리는 모양이다. NGO 활동을 하는 그녀의 작은 아들은 거의 아프리카에서 산다. 풍토병에 걸려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작은 아들은 5초에 1명씩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는데 무슨 결혼이에요. 한단다. NGO 활동하는 사람은 모두 독신이냐? 하고 그녀가 버럭 화를 내면 다른 사람들 얘기는 왜 해요? 난 내 인생을 살기만도 벅차요. 한다. 요즘은 에볼라 때문에 노심초사인데 아들은 죽으면 죽지요. 하면서 태연하단다. 난 대체 누굴까? 자식들에게 난 뭘까? 뭘 위해 지금까지 살아있을까? 앞으로는 뭘 위해 살지? 오 여사는 그렇게 웅얼거린다. 그녀는 속이 텅 빈 대나무 같다. 왜 꼭 누굴 위해서 살려고 하세요? 자신을 위해서 사시면 되지. 그리고 아직은 그리워할 아들이 있잖아요. 예경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입을 열지 않는다. 다만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줄 뿐이다. 남편과 2 아들에 대한 푸념을 하고 난 오 여사는 그제야 화장품으로 눈을 돌린다. 실컷 울고 난 사람처럼 맑은 눈으로 이것저것을 만지작거린다. 콜라겐 마스크팩을 들었다 놓고 쉐어버터 마스크팩을 집어든다.
에어 쿠션을 들었다 놓고 연분홍빛 립스틱을 집는다. 잘난 아들을 둔 엄마나 모자란 아들을 둔 엄마나 빈 자루 꼬리기는 마찬가지인가 보다. 예경은 그 사실이 위로가 된다. 오 여사는 예경이 해주는 화장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한다. 한가할 때면 예경은 그녀의 얼굴에 화장을 고쳐준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살결이 고와서 살짝만 손을 대도 화사한 느낌이 살아난다니까요. 예경의 그 말을 오 여사는 몇 번이라도 듣고 싶어 한다. 오늘 예경은 그녀의 눈썹에 손을 댄다. 납작한 붓으로 잿빛과 검정 섀도를 섞어 일자 눈썹으로 진하게 그려놓으니 그녀는 낯가리는 정년 퇴직자가 아니고 밤에 외출을 기다리는 중년 부인이 된다. 그녀는 도발적인 여인이 된 자신의 얼굴을 쑥스러워하면서도 만족해한다. 사흘만 써보면 안다고 광고하는 바이오 에센스와 쉐어버터 마스크팩과 얼굴에 볼륨을 준다는 필러 크림을 가슴에 안고 그녀가 돌아간다. 왜 다들 개살구인가? 멀쩡한 겉모습 속에 어째서 다들 시고 아리고 떫은 씨앗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걸까? 예경은 오 여사가 만지작거렸던 화장품들을 제자리에 정리한다. 병원장이 빨리 흰 오리 2마리를 만났으면 좋겠고 오 여사가 작은 아들을 실컷 그리워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어쨌든 축복이다. 이미 남의 남자가 된 큰아들은 마음에서 떼어내야 하리라. 미움이 절반인 그리움을 반복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 일이다. 어쩌면 아들을 기억에서 지워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주머니 털듯 마음을 탈탈 털어놓고 가는 고객 중에 예경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주고 가는 사람은 흔치 않다. 대부분은 악성 바이러스를 무자비하게 쏟아내놓고 가버린다. 매장에 남은 악성 바이러스는 오롯이 예경의 몫이 된다. 그것들을 금세 털어버릴 수 있어야 프로일 텐데 예경은 아직 그 무게가 버겁다. 이곳이 중대형 아파트촌이라 고객의 연령층도 중년 이상이 많다. 사장이 중년 여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간을 보며 선 문답처럼 한두 마디 툭툭 던지다가 차츰 10마디의 하소연이 되고 100마디의 신세 한탄이 되는 중년 부인들의 얘기를 잘 들어줘야 물건이 잘 팔린다. 고객들은 한탄이 길고 깊은 날일수록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간다. 그런 날 예경은 이름도 알 수 없는 독성에 감염되어 파김치가 된다. 저 혼자 따로 노는 얼굴만 싱싱하다. 예경은 사장이 부럽다. 칸막이 뒤에서 이쪽 얘기를 듣는다 해도 사장에게 그건 다만 장터에서 들은 하나의 풍문이나 다름없이 느껴질 것이다.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얼굴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게 매양 그렇지 않은가. 4차선 도로 양쪽으로 5,000세대 아파트를 끼고 있는 이 매장에는 뜨내기 손님이 거의 없다. 그것이 이 매장의 장점이지만 단점이 되기도 한다. 고객을 무한정 확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행히 노인이나 남학생들이 새로운 고객층으로 부상하고는 있다. 최근 들어. 예경이 온 이후로 매출이 껑충 뛰었다고 사장이 작년 연말에 보너스를 듬뿍 주었다. 한데 월급 인상에 대한 언급은 없다. 매출도 많이 올려줬고 혼자서 방방 뛰며 매장을 꾸려온 것이 1년이 넘었다. 당연히 월급을 올려줘야 할 것 같은데 사장은 아무 얘기가 없다. 사장은 오직 악기 사는 데만 돈을 쓸 궁리를 하는 사람 같다.
예경이 처음 왔을 때는 전자오르간 하나가 칸막이 안에 놓여 있었는데 지금은 록밴드 몇 개를 조직하고도 남을 악기들이 들어차 있다. 아니, 악기점을 차려도 될 정도라고나 할까. 비닐도 벗기지 않은 악기들이 공간을 꽉 채우고 있다. 예경은 사장의 악기 다루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하다못해 기타줄 튕기는 소리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사장은 악기 놓을 자리가 없다며 지난달에 칸막이 뒤에 공간을 더 넓히고 매장을 좁혔다. 사장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악기를 사들일지 예경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저러다 매장 전체에 악기를 들여놓고 화장품 장사를 때려치우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런 걱정이 들기 시작하면 예경의 월급 타령은 노간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 월급은 안 올려줘도 좋으니 가게나 때려치우지 않으면 좋겠다. 예경은 평생 처음으로 천생연분을 만났다. 사랑과의 연분은 징그럽게도 온수가 사납더니 천생연분의 이를 만난 것이다. 천생연분의 이를 만난 것이 천생연분의 사람을 만난 것보다 훨씬 더 행운인지도 모르겠다. 오후. 에구, 비결핵성 항산균이 마구 자라고 있네요. 의사가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말한다. 네? 그게 뭔데요? 예경이 묻는다. 결핵은 아니고 결핵과 사촌쯤 되는 균이에요. 예경은 늦여름에 감기가 들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기침이 떨어지지 않았다. 종합병원에 가서 폐 사진과 CT를 찍었다. CT상에 문제가 있다고 가래 검사를 하자고 했다. 일주일 동안 뱉은 가래를 제출하고 배양되기를 기다렸다. 2달이 지나 오늘 결과를 보러 온 것이다. 결핵이 아니니 다행이네요. 애구하며 탄식하듯 말하던 의사의 말이 마음에 걸려 예경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낸다. 결핵균과 달리 이 균은 남에게 전염을 안 시키니 그 점은 다행이죠. 그런데 더 골치 아파요. 결핵은 6개월만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지만 이건 치료가 잘 안 돼요. 균의 종류가 100여 가지나 되고 아직 각 균에 맞는 치료약이 없어서 한 가지 약을 쓰는데 약이 독하고 2년 동안 먹어야 하고 그런다고 완치되는 것도 아니고 약이 전혀 효과가 없는 환자도 있고 또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어요. 평생 폐 속에 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봐야죠. 약의 부작용도 많고. 의사는 예경을 바라보지 않는다. 어떤 부작용이... 예경이 조심스레 묻는다. 속이 쓰리고 구토가 나고 간도 나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들이 20%예요. 일단 4개월 뒤에 CT를 다시 찍어보고 원저번보다 나빠졌으면 치료를 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켜봅시다. 고기를 많이 드시고 면역력 키우세요. 전 지금 아무 증상이 없어요. 기침도 없고 가래도 없고 열도 없고. 비결핵성 폐질환이라는 게 그래요. 초기엔 별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나빠지죠. 그땐 이미 늦어요. 자칫 잘못하면 폐가 다 망가져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아무 증상도 없는데 그런 이상한 균이 자라고 있다는 것도, 그런 무지막지한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감기로 왔다가 벼락을 맞은 기분이다. 예경은 가슴을 펼 수가 없다. 가슴을 쭉 펴면 항산균인지 뭔지 아는 놈들이 더 왕성히 활보하며 폐를 갉아먹을 것만 같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보이는 미세한 균일 텐데 예경에게는 그것들이 올챙이처럼 크게만 느껴진다. 올챙이 같은 것들이
제 폐 속을 유영하고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처진다. 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했지만 예경은 당분간 뭐든 먹기가 힘들 것 같다. 음식이 들어가면 놈들이 달려들어 다 먹어 치울 것 같으니 말이다. 예경은 어디로도 발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병원 1층 로비 의자에 앉는다. 외래 진료가 끝날 시간이라 사람들의 걸음이 바쁘다. 예경은 오가는 사람들의 가슴팍만 쳐다본다. 그리고 그들의 폐를 상상한다. 저 사람의 폐는 온전할까? 멀쩡해 보이는 저희의 폐에도 이상한 균이 자라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한쪽 폐가 망가지지는 않았을까? 예경은 깜짝 놀란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보면 얼굴 피부부터 살피던 자신이다. 피부로 그 사람을 넘겨짚고 값을 매겨보던 자신이다.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밖에는 보지 못하는 게 사람인 모양이다. 원무과 여자들이 모두 퇴근한 로비가 어둡고 휑하다. 예경이 휴대전화를 꺼낸다. 차라도 함께 마실 누가 있나 뒤져보려는 것이다. 전원을 켜니 그동안 숨을 참고 있던 문자와 카톡들이 한꺼번에 살아나느라 요란한 소리를 낸다. 전화 22통, 메시지 28개, 카톡 31개가 와 있다. 그 숫자를 보자 예경은 폐에 대한 두려움이 싹 가신다. 대신 심장이 방망이질을 한다. 전원을 끄려는데 벨이 울린다. 아들이다. 예경은 한참 망설이다 건물 밖으로 나온다. 왜 돈 안 보내? 아들이 다짜고짜 소리를 지른다. 이 새끼야, 나한테 돈 맡겨놨니? 내가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서 매일 돈이 나온다고 하루도리로 돈을 달리니? 이 미친 새끼야. 예경이 욕설을 쏟아내고 전화를 끊는다. 이기지 못할 게 분해서 미리 욕을 퍼붓는다. 아들이 보낸 카톡을 들여다보니 헉헉 숨이 가빠온다. 수천 번도 더 본 익숙한 글이지만 볼 때마다 숨이 가쁘고 심장이 뛴다. 엄마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미안해요. 급해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글이 점차 짧아진다. 10만 원만 보내줘요. 급하다고요. 10만 원만 보내줘. 빨리. 10만 원만 보내. 왜 안 보내? 엄마 나 죽어. 아 미쳐. 빨리. 보내. 좀. 이런 게 31개다. 이런 문자와 카톡을 하루도리로 받는데 심장병이 안 걸리고 웬 폐질환이람. 예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결핵성 항상균과 함께 살아왔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 마땅한 치료약을 찾지 못했고 처방한다 해도 또 재발하고 평생 끼고 살아야 할 균이라면 바로 아들 아닌가. 예경은 병원 현관 앞 벤치에 앉는다. 저녁바람이 쌀쌀하다. 병원 진입로에 양쪽으로 늘어선 벚나무들의 잎이 어느새 붉다. 곧 빨갛게 타다가 떨어지리라. 가을이 되면 땅속에 물이 적어 나무 뿌리가 나무의 몸체를 살리기 위해 나뭇잎들에게 물 공급을 중단한다고 한다. 물 공급을 받지 못하는 잎들은 엽록소가 빠져 붉어지고 그러다가 오므라들어 떨어진다. 나무는 잎들이 떨어져 짓밟히는 걸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 다음 해에 새로 태어날 새 잎들을 위한 비장한 결단이다. 1년 키운 자식들을 그렇게 보내고도 나무는 당당하다. 그런 결단을 내리는 나무를 예경은 새삼 경외심의 눈으로 우러른다. 아들에게서 계속 카톡이 온다. 아들이 낮에 돈을 재촉할 때는
사채업자에게 이자를 졸릴 때고 밤에 돈 재촉을 할 때는 피자 배달하고 수금한 돈을 매장에 입금 못해서 똥끝이 탈 때다. 수금한 돈을 사채업자한테 이자로 줬거나 도박하다 잃었으리라. 예경은 매번 밤 11시가 넘을 때까지 버텨보지만 번번이 아들의 지다위를 당하지 못한다. 한 번은 밤 12시에 편의점에서 송금을 하고 나와 길바닥에 퍼질러 앉아 엉엉 울었다. 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들을 이기지 못한 분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지 못한 분이었다. 제대 후 아들은 피자 배달을 시작했다. 배달을 위해 태어난 놈처럼 열심히였다. 할 일이 배달밖에 없느냐고 회사에 취직을 하라고 예경은 아들을 다그쳤다. 아들은 제 적성에 딱이라며 빙퉁그러지기만 했다. 원래 배달의 민족인데 뭐 9시에 출근하는 건 죽어도 못해. 하지만 아들이 배달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3년 만에 배달은 아들의 부업이 되었다. 인터넷 도박이 주업이 되어버렸다. 예경은 전셋집을 줄여 아들의 도박빚 2천만 원을 무리 꾸럭 해주었다. 늘 버스나 지하철만 탈 수 있나, 급할 땐 택시도 타야지 하고 광고하는 사채회사에 진 빚이었다. 예경은 아들에게서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그렇지만 각서가 무슨 대수인가. 손을 자르지 않고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도박이라는데 아들의 빚은 금방 또 1,000만 원이 되었고 제발 100만 원만, 제발 50만 원만 하고 일하는 데까지 찾아와 졸라대니 예경은 하는 수 없이 적금을 깨서 갚아주었다. 더는 깰 것도 없다. 더 이상 저축을 할 수도 없다. 아니 다달이 현금 서비스 받아서 꾸려가는 생활이 언제 펑크가 날지 알 수 없다. 어느 날은 아들이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와 결혼 반지며 목걸이며 남편이 아끼던 카메라까지 찾아서 들고 나갔다. 결혼 반지며 목걸이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때까지 지니고 있었던 건 아니다. 하도 보잘것이 없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눈에다 불을 켠 아들을 휘어잡는 것은 생나무 휘어잡기보다 더 힘든 일이었다. 이젠 들고 나갈 게 없으니 전세금 빼달라고 칼부림이라도 할까 겁이 난다. 돈 때문에 부모 때려 죽였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머리카락이 쭈뼛 일어선다. 두 식구 사는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들 누가 알까. 예경은 밤이 되면 흉기될 만한 것들을 꼭꼭 숨겨놓는다. 아들이 얼뜨고 약하긴 해도 한창 때이고 돈에 눈이 돌아버린 놈이 무슨 짓인들 못할까 싶다. 그러니 아들의 도박빚 이자를 갚아주는 게 어미로서 할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루 건너 5만 원, 10만 원을 준다. 아들을 버리고 잠적하는 것만이 아들에게서 헤어나는 길일 텐데 그나마 아들을 영영 잃을까봐 이러고 산다. 둘 중 하나가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날까. 예경은 밤이면 어서 빨리 죽기를 소망하고 아침이면 세상에 근심 걱정이라곤 없나봐 하는 찬사를 듣는다. 얼굴처럼 정직한 게 없다는데 믿지 못할 얼굴도 있는 법이다. 전화벨이 또 울린다. 안 받으니 카톡 울려댄다. 왜 안 보내? 나 죽는다고. 엄마 나 죽어. 예경은 휴대전화에 전원을 끈다. 밤이다. 예경은 배가 고프지만 뭘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 아늑한 커피 전문점에 들어가 커피를 한 잔 마시면 분이 좀 삭을까. 넋놓고 걷다 보니 화장품 매장 가까운 곳까지 왔다.
마침 자그마하고 한적한 커피집이 눈에 띈다. 라떼 한 잔을 시켜 천천히 마신다. 뜨거운 커피 한 모금에 분이 한 움큼 녹는 것 같다. 거리가 한적하다. 맞은편 상가에 불이 하나둘 꺼진다. 마을버스들이 쌩쌩 달린다. 예경은 사장 생각이 난다. 사장은 아직도 매장에 있을 것이다. 예경이 퇴근하고 나서도 한참을 매장에 머문다고 했다. 대체 사장은 밤늦게까지 칸막이 안에서 뭘 하는 걸까? 예경은 벌떡 일어나 화장품 가게로 향한다. 건물 1층 상가의 모든 가게에 불이 꺼져 있다. 동물병원도, 약국도, 김밥집도, 부동산도, 과일가게도, 신발가게도, 물론 화장품 가게도. 2층, 3층, 4층도 캄캄하다. 근처의 상가들도 모두 캄캄하다. 예경은 화장품 가게를 들여다본다. 쇼윈도에 이마를 대고 안을 살핀다. 칸막이 문 가장자리에 가느다란 불빛이 태를 두르고 있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도 하다. 사장이 안에 있으니 보안장치를 해놓지 않았을 것이다. 예경은 잠금장치에 카드를 댄다. 덜컥 문이 열린다. 문을 열자 매장 안이 쾅쾅 음악 소리로 터져 나갈 듯하다. 매장이 무슨 공연장이 된 듯하다. 예경은 달려가서 칸막이 문을 활짝 연다. 록밴드의 연주 소리가 작업실을 터뜨려버릴 듯 크게 울리고 있다. 청중들의 함성이 들리는 걸 봐서 콘서트 실황 녹음 CD를 틀어놓은 것 같다. 모르는 노래다. 보컬리스트가 탁한 목소리로 3단 고음을 내지르고 있다. 가사가 안 들려 내용은 모르겠지만 노래가 아니라 절규다. 사장은 문을 등지고 앉아 드럼을 치고 있다. 머리에 검은 두건을 두른 그녀는 벽에 붙은 포스터를 바라보며 거칠게 고개를 흔든다. 뒷모습이 영락없이 떡대 좋은 남자 드러머다. 드럼의 박자가 보컬리스트의 노래와 맞는지 어쩐지 사장에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인다. 땀을 흩뿌리며 드럼을 치던 사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전자 오르간 앞으로 간다. 양팔을 바삐 움직이며 미친 듯이 건반을 때리는데 그것 또한 다른 연주자들과 호흡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사장은 건반을 내려다보며 오르간을 치는 게 아니다. 포스터를 바라보며 오르간을 친다. 그러고 보니 모든 악기들이 포스터를 향해 배치되어 있다. 지휘자를 향해 배치된 오케스트라처럼. 사장은 곧 오르간을 팽개치고 기타를 둘러맨다. 그러다가 예경과 눈이 마주친다. 사장이 뭐라고 소리를 지른다. 사장의 말은 음악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는다. 아마도 이 밤에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을 것이다. 아니, 안 들키고 싶었는데 들켜버렸잖아요. 했을까? 예경은 어떤 할 말도 찾지 못한다. 아, 이러고 살았구나, 사장은. 이러고 싶어서 종일 고양이처럼 밤을 기다렸구나. 칸막이 안에서. 예경이 음악을 끈다. 방음도 필요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시간이 되면 이 거리가 다 내 거예요. 그 기분 모르죠? 사장이 피식 웃는다. 사장의 웃음에 작은 기포들이 생기는 것 같다. 오늘이 우리 아들 기일이에요. 사장의 목소리가 뻑뻑해진다. 기름칠을 하지 않은 기계처럼. 기일에 맞춰 좋은 곡을 완성하고 싶었어요.
아들의 멤버들에게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했어요. 예경이 사장을 의자에 앉힌다. 기타를 맨 채로 사장이 의자에 엉덩이를 걸친다. 우리 아들이 왜 죽었는지 난 몰라요. 엄마 나 죽어요 하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정말로 죽어버렸으니까요. 엄마 나 죽어요 소리에 예경의 가슴 끝자락이 찌르르 한다. 그곳에도 비결핵성 항상균이 마구 자라고 있을 것이다. 사장이 누군가의 엄마라는 것을 예경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사장의 입에서 가족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랬는지 남자 같은 겉모습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그만 가세요. 사장이 의자에서 일어나 예경의 등을 떠민다. 그리고는 다시 CD를 튼다. 볼륨이 점점 커지고 매장은 순식간에 함성 가득한 공연장이 된다. 사장은 갈비뼈를 긁듯 기타줄을 긁기 시작한다. 예경은 가게를 나온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길게 누른다. 그새 수십 통의 카톡이 와 있다. 카톡 소리가 딸꾹질하듯 울려댄다. 쾅쾅 울리는 음악 소리가 카톡 소리와 함께 예경을 따라온다. 예경의 가슴도 함께 쿵쾅쿵쾅 뛴다. 예경이 휙 뒤를 돌아다본다. 돌아다본 곳엔 어둠을 삼킨 가게들이 폐업한 듯 황량하게 서 있을 뿐이다. 예경에게는 캄캄한 거리와 불 꺼진 상가들이 자신의 오늘만큼이나 낯설다. 갑자기 허기가 밀려온다. 속이 무두질하듯 쓰리다. 예경은 허영허영 횡단보도를 건넌다.